2025년 12월 어느 추운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은 적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7회 동안 법복을 입어온 박동현 판사는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9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오늘도 그저 평범한 절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남성용 패딩을 걸친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습니다. 24 정민. 서류에 적힌 나이와 이름이 동현의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정민이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동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저 입술 라인까지 망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죠. 20년 전 사라진 딸 민서. 4살 때 누군가에게 끌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젊은 시절 아내 혜경의 얼굴이었습니다. 동현은 애써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법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사실관계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은 2025년 12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강남 현대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분유 4캔과 기저귀 3팩,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동현은 다시 연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팔에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죠. 아기는 잠들어 있었지만 연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손등에 거친 피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절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은 벌금 30만 원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연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법정을 가득 채웠죠. 판사님, 제가 나쁜 사람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파서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떨어졌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안았고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엄마의 옷깃을 움켜쥐었죠. 동현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민서를 잃었을 때의 그 허망함, 연실이 밤마다 울부짖던 그 목소리,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공공변호인이 짧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보육원 출신이고 의지할 가족도 없으며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동현은 정민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달래려고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 동그란 모양의 오래된 흉터. 동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예지가 사라지기 하루 전, 연실이 끓이던 물을 쏟아서 예지의 손목에 화상을 입혔던 그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었죠.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망치가 책상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죠. 동현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정민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동현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저 여자는 혹시 재판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하십시오. 동현은 서둘러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이 끝나자마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좌관 수진이 놀라 달려왔죠. 판사님, 괜찮으세요?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을 뿐이었죠. 2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동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법정 밖으로 나가는 연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낡은 운동화, 낡은 유모차. 하지만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엄마는 모든 걸 포기해도 아이만큼은 지키려는 그 모습이 동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현은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의 상정보 전부 조회해줘. 판사님,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가 책임질게. 제발 부탁이야. 수진은 동현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0년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철 출구, 아침 7시 반. 출근길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에 동현은 평소처럼 법원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동현은 코트깃을 세우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보도블록 한복판에 낡은 유모차 한 대가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쪼그려 앉아 유모차 바퀴를 고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패딩 소매가 땅에 끌렸고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죠. 유모차 안에서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앙앙 울어대는 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쁜 출근길, 누구도 멈춰설 여유가 없었죠. 동현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유모차 앞에 쪼그려 앉은 여성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여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패인 눈가, 그럼에도 아름다운 이목구비. 동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죠. 동현은 이미 쪼그려 앉아 유모차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퀴 축이 빠져 있었습니다. 몇 번 헛손질하다가 딸깍 소리와 함께 바퀴가 제자리를 찾았죠. 다 됐습니다. 동현이 일어서자 여성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은 유모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8개월쯤 돼 보이는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작은 주먹을 빨고 있었죠. 깨끗하게 빨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모차는 낡아도 너무 낡았습니다. 바퀴는 지금 고친 것 말고도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손잡이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패딩을 다시 봤습니다. 남성용이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소매가 손을 완전히 덮고 있었죠. 그 밑으로 보이는 손목은 앙상했습니다. 동현은 묻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도와줄 게 없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죠.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동현은 왠지 모를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그 여성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동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죠. 2005년 5월 16일 예지의 네 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예지는 새로 산 하얀 리본 구두를 신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4살. 아직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던 나이였죠. 그 다음 날 예지는 사라졌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연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동현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에 묻은 먼지가 손끝에 묻었죠. 20년 동안 단 하루도 예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지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게 예지였죠. 연실은 더 심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예지 방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동현이 억지로 밥을 먹이고 억지로 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웃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이 박혀 있다는 걸,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는 걸. 동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법원 앞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동현처럼 잃어버린 무언가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만났던 그 여성도 그랬을 겁니다. 낡은 유모차, 헐렁한 패딩, 창백한 얼굴. 그녀도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을, 혹은 미래를. 동현은 액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죠. 오늘도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판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예지가 남긴 빈자리. 그 빈자리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원 근처 편의점에 들어섰죠. 김밥이라도 하나 사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들이 손바닥 위에 있었죠.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뒤에 선 손님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성은 결국 우유팩 하나만 집어들었습니다. 1,500원. 손에 쥔 동전이 딱 그만큼이었죠. 동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서 빵 2개와 우유 한 팩을 더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이요. 여성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동현을 알아본 눈빛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아침에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표시예요. 동현은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현은 아무 말 없이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법원으로 돌아가는 길, 동현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잃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날 오후 동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여성이 자신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정민은 법원 근처 편의점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남자가 사준 빵이 들려 있었죠. 우유팩은 이미 반쯤 비워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 퍼졌죠.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은 편의점 할인 코너에서 건진 유통기한 임박 제품으로만 버텼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서일까요? 아니면 비참해서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무너져 내리던 마음의 마지막 방어선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유모차 안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죠. 8개월. 세상에 나온 지 고작 8개월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아직 제대로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 하지만 정민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정민은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드라운 볼, 긴 속눈썹, 작은 입술. 잠든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 동전 몇 개, 전부 합쳐도 7,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월세 내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10,000원도 안 남았죠. 분유는 바닥났고 기저귀도 마지막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갑고 높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 하늘 어딘가에 자신을 버린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낳자마자 버린 그 사람들은 이미 정민의 존재조차 잊었을까요? 보육원에서 자란 24해. 단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4살 때 강남역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저 하얀 구두 한 켤레만 신고 있었다고. 그 구두는 지금도 정민의 집에 있습니다. 낡아빠진 원룸 벽장 깊숙이 숨겨둔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죠. 가끔 꺼내서 봅니다. 작디작은 하얀 구두, 리본이 달린 예쁜 구두. 이걸 누가 사줬을까? 엄마였을까? 아빠였을까? 정민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죠. 월세 연체 2개월째입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월세 35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걸고 들어간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그 보증금마저 친구한테 빌린 돈이었죠. 이제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습니다. 정민은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빵 위로 떨어진 눈물이 빵을 축축하게 적셨죠. 정민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믿었던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야, 너 혼자 실수한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야. 문자 한 통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번호도 바꿨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일은 할 수 없었죠. 모아둔 돈은 출산 비용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준호를 낳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이 품에 안겼을 때 정민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육아는 전쟁이었습니다. 돈은 물처럼 나갔고
잠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잘 수 없었죠. 준호는 아팠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정민은 응급실을 전전했습니다. 알바를 구하려 했지만 누가 8개월 아기 딸린 여자를 쓸까요? 면접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애는 누가 봐요? 제가 업고 일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문은 닫혔습니다. 희망도 닫혔습니다. 정민은 빵을 다 먹었습니다. 우유도 마지막 한 모금까지 다 마셨죠. 배는 조금 불렀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꿈틀거렸습니다. 눈을 뜨려는 것 같았죠. 정민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느끼니까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봤습니다. 7,000원. 이 돈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답을 줄 겁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천천히 걸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걸었습니다.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 저 안에서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법을 집행하겠죠. 하지만 정민 같은 사람에게 정의는 무슨 소용일까요?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은 강자의 도구일 뿐이죠.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 자신이 범죄자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범죄가 20년 전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것을.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까지 떨어져야 했습니다. 정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지. 준호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유모차를 멈추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이 온기만이 정민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저녁 6시 반. 정민은 강남 현대백화점 지하식품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아기 준호는 38도 7 고열에 축 늘어져 있었죠. 정민의 눈가는 다크서클로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분유 코너 앞에 섰습니다. 명품 분유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한 캔에 45,000원. 정민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동전 몇 개,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기저귀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한 팩에 25,000원.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찾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유모차 안준호가 신음했습니다. 작고 약한 신음. 그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분유 한 캔, 2캔, 3캔, 4캔. 유모차 밑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기저귀 3팩도 넣었습니다. 총 18만 원어치. 정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절도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준호는 누가 돌볼까요? 하지만 준호가 또 신음했습니다. 정민은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계산대를 향해. 아니, 계산대를 지나서 출구를 향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산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계산하고 있었죠. 아무도 정민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를 지나쳤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손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정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깨를 붙잡는 손,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유모차 밑 좀 보겠습니다. 정민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바구니를 확인했습니다. 분유 4캔, 기저귀 3팩. 이거 계산 안 하셨죠? 저 좀 따라오시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 여자 도둑이래. 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정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이 불렸습니다. 백화점 측은 고소장을 냈습니다. 강남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죠. 경찰서 민원실. 정민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정민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히려 애썼죠. 담당 경사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46살의 중년 남자. 그는 정민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 열이 안 떨어져요. 정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병원은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정민에게 내밀었죠. 이거라도 받으세요. 애 약 사고 밥이라도 드세요. 정민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제 딸도 저 나이 때가 있었거든요. 민수는 돈을 정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애 잘 키우세요. 민수는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아이 아빠가 떠났다는 것,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 민수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약식 기소가 들어갈 겁니다. 벌금 나올 거예요. 아마 30만 원 정도. 정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30만 원요? 전 그런 돈 없는데요. 그럼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해요. 공공변호인 선임하고 법정에 서는 거죠.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판이요? 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판사님이 사정을 들으시면 선처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공공변호인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까지는 연락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정민은 준호를 안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은 차갑고 어두웠죠. 민수가 준 5만 원으로 약국에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분유 한 캔과 기저귀 한 팩을 샀죠. 남은 돈은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정민은 준호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분유를 탔습니다. 아이는 간신히 조금 먹고는 잠들었죠. 정민은 아들 옆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지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범죄자, 절도범. 이제 자신은 전과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준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정민은 뭐든 했을 겁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민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이 온기만이 정민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2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경찰서 민원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쓸쓸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박민수 경사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또 생계형 범죄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만 벌써 3건째였습니다. 모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른 절도였죠. 민수는 25년째 경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범죄자를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범죄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범죄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정민을 봤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높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정민은 손바닥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히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컵라면 2개와 우유 한 팩을 들고 왔죠. 정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밥은 드셨어요?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죠.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드셔야죠. 애 엄마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민수는 우유를 정민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민수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정민의 신상 조회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정민 24, 한빛보육원 출신, 보호자 없음, 전과 없음, 현재 거주지 강남구 반지하 원룸, 직업 없음, 미혼모.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세상에 혼자 던져진 사람. 그런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과연 엄벌에 처하는 게 정의일까요? 민수는 정민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우유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든 것 같았죠.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딸을 떠올렸습니다. 23, 대학교 4학년. 밝고 건강하게 자랐죠. 아빠 자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민 나이 때는 어땠을까요? 대학 MT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연애도 하고 평범한 20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고 혼자 아이를 낳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절도를 저질렀죠. 똑같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민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용돈으로 준 거였죠. 아껴서 쓰라고 했던 돈. 하지만 지금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돈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죠.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돈을. 받으세요. 애 약 사고 밥 좀 드세요. 제 딸도 저 나이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받으세요. 갚을 필요도 없어요. 민수는 돈을 정민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는 손을 흔들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옆 의자에 눕혀뒀죠. 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절도 금액이 18만 원이네요. 분유 4캔, 기저귀 3팩.
네, 맞습니다. 왜 훔쳤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아팠어요. 분유도 떨어지고 기저귀도 없었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그냥 너무 막막했어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전 나쁜 엄마예요.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아파도 병원도 못 데려가고 전 정말 최악의 엄마예요. 민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죠. 정민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한참 뒤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괜찮아요. 얘기 계속하죠. 민수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민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23세 임신했고 남자는 도망갔다는 것,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 월세도 밀렸고 통장에는 10,000원도 없다는 것. 조서가 완성됐습니다. 민수는 정민을 봤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됩니다. 약식 기소로 넘어가면 벌금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이 정도면 30만 원 정도?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만 원이요? 전 그런 돈 없는데요. 그럼 정식 재판을 받으셔야 해요. 재판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공변호인 선임하고 법정에 서는 거죠. 판사님 앞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판사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글쎄요. 판사님마다 다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벌금 못 내면 결국 노역이거든요. 그럼 애는 누가 봐요? 정민은 아기를 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식 재판 받으세요. 제가 탄원서 써드릴게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범죄였다고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25년 경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도둑질하면서 애 데리고 온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보통은 애를 어디 맡기고 오는데 정민 씨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온 거잖아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범죄긴 한데 전 솔직히 정민 씨한테 동정이 가요. 진짜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잖아요.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사님, 제 평생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에이, 뭐려. 전 그냥 제 양심대로 한 거예요. 민수는 공공변호인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연락하세요. 재판 일주일 전까지는 연락하셔야 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준호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문까지 배웅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애 약 꼭 먹이시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가슴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정민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죠. 잘 살아라, 아가씨. 꼭 이겨내.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더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재판정에서 정민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2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절도 사건에 관심 가질 사람은 없었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법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동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검은 법복이 바닥을 스쳤고 단상 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재판 목록을 봤습니다. 절도 사건 3건, 폭행 사건 2건. 그중 첫 번째가 정민 절도 사건이었죠. 피고인 입장시키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남성용 패딩을 입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습니다. 팔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죠. 법정 한가운데 섰습니다. 동현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 24, 보육원 출신, 미혼모, 생계형 절도. 동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검은 머리, 또렷한 눈매. 동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저 얼굴, 20년 전 사진 속 연실의 얼굴이었습니다. 25살 때 예지를 임신했을 때의 연실. 똑같았습니다. 눈매도 입술 라인도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지였습니다. 4살 때 사라진 딸. 그 아이가 자랐다면 저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망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죠. 동현은 애써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저절로 정민을 향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피고인 정민은 2025년 12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강남 현대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분유 4캔과 기저귀 3팩, 시가 총 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 하나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죠.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절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인 백화점 측은 합의를 거부했으며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만 원을 구형합니다. 동현은 정민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 팔에 안겨 잠들어 있었죠.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공공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보육원 출신으로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미혼모로서 8개월 된 아기를 홀로 키우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아기가 고열로 아파 급하게 분유와 기저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했으나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000원도 안 남았고 월세도 2달째 밀린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현은 정민을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동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놀랄 만큼 떨리는 목소리였죠. 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했죠. 판사님, 제가 나쁜 사람인 거 압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너무 아팠어요. 열이 38도가 넘는데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떨어졌고 약 살 돈도 없었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었어요.
전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애가 죽을까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아이만큼은 봐주세요. 이 애는 아무 죄도 없어요. 정민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제발요, 판사님. 동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지를 잃었을 때 연실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 경찰서에서 실종아동센터에서 길거리에서 연실은 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을 찾아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동현은 망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죠. 정민이 아기를 달래려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동현의 눈이 그녀의 왼쪽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동그란 흉터, 희미하지만 분명한 화상 흉터. 동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예지가 사라지기 하루 전, 연실이 끓이던 물을 쏟았습니다. 예지의 왼쪽 손목에 화상을 입혔죠.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등도 화상, 치료하면 나을 거지만 흉터가 약간 남을 수 있다고. 그 흉터, 바로 저 모양이었습니다. 동그랗고 손목 안쪽에 있는.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망치가 책상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동현을 쳐다봤죠. 판사님? 검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민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연실과 닮았는가? 왜 예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왜 저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는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동현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동현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턱선. 모든 게 연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예지였습니다. 피고인,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까? 제 기억으론 4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4살. 동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지가 사라진 게 4살 때였습니다. 어디 보육원입니까? 한빛보육원입니다. 한빛보육원. 강남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현은 알고 있었죠. 예지가 실종됐을 때 근처 보육원을 다 뒤졌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동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재판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동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하십시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땅땅땅. 패정 선언이었습니다. 패정합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단순 절도 사건에서 재판을 연기하다니. 정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변호인이 그녀를 이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죠. 동현은 단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가빴죠. 보좌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을 뿐이었죠. 저 여자가 예지일까? 20년 만에 찾은 걸까? 아니면 이건 잔인한 착각일까? 동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수진 씨. 동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 신상정보 전부 조회해줘. 보육원 기록도 전부. 판사님,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요. 내가 책임질게. 동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수지는 동현의 얼굴을 봤습니다. 27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간절함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 알겠습니다. 조회해드릴게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동현은 홀로 법정에 남았습니다. 텅 빈 법정.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죠. 창밖을 봤습니다. 정민이 유모차를 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낡은 유모차. 하지만 그 뒷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동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실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연실이 받았습니다. 여보,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동현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지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없어. 걱정 마. 오늘 저녁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농담일까요? 동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법정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톱니바퀴는 멈출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20년 7300일. 박동현 판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숫자를 세며 살아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색바랜 가족사진이 놓여 있었죠. 2005년 5월 14일, 4살배기 딸 예지의 세 번째 생일 하루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리본이 달린 신발을 신고 환하게 웃던 아이. 동현은 그 웃음을 2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동현의 손이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그날 2005년 5월 15일 오후 3시 아내 연실이 예지를 데리고 나간 놀이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감시 카메라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찍었고 그 후로 예지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흘 만에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이종민 43살. 그 남자는 동현 판사가 1년 전 그의 형 이종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복수였다고 실토했죠. 판사님, 가족도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종민은 딸의 행방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가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지하철역 근처에 두고 왔을 뿐이다. 그 말만 반복했죠. 동현과 연실은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역,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예지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고 아이는 미아 명단에 영구 등록됐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동현은 아내 연실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연실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죠. 예지의 방은 20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3살 아이의 장난감, 옷, 그리고 그 하얀 리본 신발 한 짝. 동현은 밤마다 그 방 앞을 서성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발이 아니라 똑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을요. 정민 24살. 고아 출신 미혼모. 4살 이전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 왼쪽 손목에 둥근 화상 흉터.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예지의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2005년 5월 14일 3살 여아 왼쪽 손목 제2도 화상.
지름 1.5cm, 원형 흉터 잔존 예상. 그날 저녁 생일 준비 중 뜨거운 냄비에 데인 상처였죠. 예지야? 동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일 보육원 기록이 도착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만약 정민이 정말 20년 전 실종된 박예지라면 그는 딸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된 겁니다. 운명일까요? 아니면 신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동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이길. 12월 17일 오전 10시. 박동현 판사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빛 보육원 앞에 섰습니다. 20년 된 3층 건물은 낡았지만 따뜻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민정 원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판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현의 심장이 요동쳤죠. 최 원장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이는 2005년 5월 16일에 저희 보육원에 왔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환풍구 근처에서 발견됐죠. 4살 정도로 추정됐고 말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사흘 동안 보호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에게 의뢰됐습니다. 5월 16일이요? 동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지가 실종된 다음 날이었죠. 최 원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을 보시면 왼쪽 손목에 화상 흉터, 지름 약 1.5cm, 원형입니다. 동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 원장이 계속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이 이겁니다. 그녀가 작은 투명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고 더러워진 하얀 리본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죠.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신발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예지의 4번째 생일 선물로 아내 연실이 직접 골라준 신발이었죠. 이건 동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최 원장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판사님, 혹시 이 신발을 아시나요? 제 딸 겁니다. 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지, 제 딸 박예지가 신던 신발이에요. 20년 전 실종 당일에 신고 있었던. 최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정민이가 판사님의 따님이신가요? 20년 만에. DNA 검사를 해야 확실하겠지만 동현은 신발을 꼭 쥐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실종 날짜, 발견 장소, 나이, 흉터, 그리고 이 신발. 정민이는 제 딸입니다. 박예지입니다. 최 원장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민이는 저희 보육원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처음 몇 년간은 매일 현관 앞에 앉아서 엄마 올 거야, 아빠 올 거야 하고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16살에 보육원을 나갔고 그 뒤로는 가끔 연락만 왔어요. 작년에 아기를 안고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딸은 20년 동안 부모를 기다렸고 자신은 20년 동안 딸을 찾았지만 서로 스쳐 지나갔던 겁니다.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이 신발을. 물론입니다. 최 원장이 신발을 건넸습니다. 판사님, 정민이에게 진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오늘 저녁 아내와 함께 찾아갈 겁니다. 동현은 신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법정에서 정민이에게 모든 걸 밝힐 겁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보육원을 나서며 동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햇살이 그를 감쌌죠. 20년의 기다림 끝에 기적은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아내 연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요. 예지를 찾았습니다. 12월 17일 오후 6시 박동영과 아내 김현실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앞에 섰습니다. 정민이 사는 곳이었죠. 좁은 복도, 벗겨진 페인트, 깨진 계단.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예지일까요? 확신합니다. 동현은 비닐봉투 안에 하얀 리본 신발을 꺼냈습니다. 이 신발을 보여주면 알 거예요. 문을 두드리자 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 준호를 안고 있었죠. 판사님,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동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죠. 6평도 안 되는 방.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연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동현은 조심스레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민 씨, 이걸 본 적 있나요?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얀 리본 신발. 이건 제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맞습니다.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제가 우리 딸 예지 4번째 생일 선물로 사준 신발이에요. 명동 백화점 2층 아동복 매장에서 샀죠. 하얀 리본이 달린 23cm 사이즈. 정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민이에요. 한빛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고요. 아닙니다. 동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2005년 5월 15일 오후 3시 강남구 대치동 놀이터에서 실종된 박예지입니다. 이종민이라는 남자가 당신을 납치했고 강남역 근처에 버렸죠. 다음 날 5월 16일 당신은 한빛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부모는 저를 버렸어요. 저는 아무도 찾지 않은 아이였다고요. 버린 게 아닙니다. 연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모든 보육원, 모든 경찰서, 모든 미아 센터를 뒤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정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고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동현이 다가갔습니다. 정민 씨, 왼쪽 손목을 보여주시겠어요? 정민은 망설이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둥근 화상 흉터가 드러났죠. 연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지야, 2005년 5월 14일 생일 준비하다가 냄비에 데인 상처잖아. 내가 너를 업고 응급실에 갔었어. 의사 선생님이 흉터 남을 거라고 했었지. 정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동현은 무릎을 꿇고 정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납치당한 겁니다. 우리의 딸 박예지. 우리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연실이 정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예지야.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정민은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왜 아무도 안 찾아오나 했어요. 제가 나쁜 아이라서, 버려진 아이라서. 아닙니다. 동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연실은 아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기는 제 아들이에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8개월 됐어요. 연실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첫 손주구나. 얼마나 예쁜지. 동현이 말했습니다. 정민 씨, 아니 예지.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일 병원에 같이 가주시겠어요?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과가 다르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연실이 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알아. 당신이 우리 예지라는 걸. 동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지, 당신의 절도 사건은 제가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판사에게 이첩할 거예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니까요.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재판은? 걱정하지 마세요. 동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연실이 말했습니다. 예지야, 준호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살자. 이제 가족이잖아. 정민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겠어요. 동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만나요.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정민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부모.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자신이 사랑받는 아이였다면? 동현과 연실이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내일 봐요, 예지야. 문이 닫히고 정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를 꼭 안으며 속삭였죠. 준호야, 우리한테도 가족이 생긴 걸까? 정말?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대기실은 차가웠습니다. 박동영과 김현실은 나란히 앉아 시계를 바라봤죠. 정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올 겁니다. 동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역시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아기 준호를 안고 헐떡이며 들어왔죠. 죄송해요. 버스를 놓쳐서. 연실은 벌떡 일어나 정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왔구나. 왔어. 하지만 검사실 앞에서 정민은 멈춰섰습니다. 간호사가 호명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저 못하겠어요. 뭐라고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 못하겠어요. 만약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연실이 다가갔습니다. 예지야, 우리는 확신해. 당신이 우리 딸이라는 걸. 확신하지 마세요.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대기실의 사람들이 돌아봤죠. 저는 24년 동안 수없이 속았어요. 보육원에서 입양 간다는 거짓말, 아버지가 찾으러 온다는 거짓말, 준호 아빠가 책임지겠다는 거짓말. 전부 거짓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동현은 무릎을 꿇고 정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우리도 두렵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수천 번의 헛된 희망을 가졌어요. 비슷한 아이를 보면 달려가서 물어봤고, 미아 센터에 전화하고 매일 기도했죠. 하지만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을 우리도 압니다.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신발, 흉터, 날짜, 장소.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당신이 예지라는 걸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아니라면요? 만약 제가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라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당신과 준호를. 하지만 제발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주세요. 20년을 기다렸어요. 5분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정민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박예지라면 저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 고아 출신의 미혼모인 저를요? 연실이 정민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준호는 우리 손주고요. 동현이 덧붙였습니다. 예지, 아니 정민 씨.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검사실 안 간호사가 체열 준비를 했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렸죠.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순간 연실이 그녀의 다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체열이 끝나고 동현과 연실도 차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5일 후인 12월 23일에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정민은 맥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볼게요. 준호 재워야 해서.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연실이 말했습니다. 예지방이 그대로 있어. 2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야. 거기서 쉬렴.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방이요? 네. 동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장난감, 옷, 책, 전부 그대로예요. 우리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정민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의 삶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방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연실이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딸. 동현은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5일 후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정민은 준호를 안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맴돌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텄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자신에게도 집이라는 게 생기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 걸까요? 차 안에서 연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지야,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정민은 그 호칭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지, 박예지. 어쩌면 그게 자신의 진짜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연실이 웃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5일 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대기실은 차가웠습니다. 박동영과 김현실은 나란히 앉아 시계를 바라봤죠. 정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올 겁니다. 동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역시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아기 준호를 안고 헐떡이며 들어왔죠. 죄송해요. 버스를 놓쳐서. 연실은 벌떡 일어나 정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왔구나. 왔어. 하지만 검사실 앞에서 정민은 멈춰섰습니다. 간호사가 호명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저 못하겠어요. 뭐라고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 못하겠어요. 만약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연실이 다가갔습니다. 예지야, 우리는 확신해. 당신이 우리 딸이라는 걸.
확신하지 마세요.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대기실의 사람들이 돌아봤죠. 저는 24년 동안 수없이 속았어요. 보육원에서 입양 간다는 거짓말, 아버지가 찾으러 온다는 거짓말, 준호 아빠가 책임지겠다는 거짓말. 전부 거짓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동현은 무릎을 꿇고 정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우리도 두렵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수천 번의 헛된 희망을 가졌어요. 비슷한 아이를 보면 달려가서 물어봤고, 미아 센터에 전화하고 매일 기도했죠. 하지만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을 우리도 압니다.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신발, 흉터, 날짜, 장소,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당신이 예지라는 걸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아니라면요? 만약 제가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라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당신과 준호를. 하지만 제발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주세요. 20년을 기다렸어요. 5분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정민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박예지라면 저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 고아 출신의 미혼모인 저를요? 연실이 정민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준호는 우리 손주고요. 동현이 덧붙였습니다. 예지, 아니 정민 씨.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검사실 안 간호사가 체열 준비를 했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렸죠.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순간 연실이 그녀의 다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체열이 끝나고 동현과 연실도 차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5일 후인 12월 23일에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정민은 맥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볼게요. 준호 재워야 해서.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연실이 말했습니다. 예지방이 그대로 있어. 2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야. 거기서 쉬렴.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방이요? 네. 동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장난감, 옷, 책, 전부 그대로예요. 우리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정민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의 삶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방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연실이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딸. 동현은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5일 후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정민은 준호를 안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맴돌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텄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자신에게도 집이라는 게 생기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 걸까요? 차 안에서 연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지야,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정민은 그 호칭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지, 박예지. 어쩌면 그게 자신의 진짜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연실이 웃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5일 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상담실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박동영과 김현실 그리고 정민은 나란히 앉아 의사를 기다렸죠. 정민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연실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아무 말 없이 정면을 응시했지만 그의 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유전자 상담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박동현님, 김현실님, 그리고 정민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죠. 박동현님과 정민님의 부자 확률은 99.99%입니다. 김현실님과 정민님의 모녀 확률도 99.99%입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연실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죠. 예지야, 정말 우리 예지야. 동현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모든 절망, 고통, 죄책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지야.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정민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99.99%.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는 존재했고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 정말 딸이에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님의 본명은 박예지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실이 정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예지야, 우리 예지. 이제 집에 가자. 엄마 아빠 집으로. 정민은 처음에는 경직됐지만 곧 연실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2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정말요? 그럼. 연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어. 예지야 하고. 동현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예지, 아빠가 늦었어.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너와 준호를. 정민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네, 아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상담실에는 20년 만에 재회한 가족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유모차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죠. 연실이 얼른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왔어.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호적을 정리해야죠. 당신의 이름을 박예지로 되돌리고 준호도 박준호로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대학에도 보내드릴게요. 꿈이 있었나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요? 저는 그냥 준호 키우는 게 꿈이었어요. 밥 굶기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키우는 게 이제는 더 큰 꿈을 꿔도 돼요. 연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호 봐줄게. 넌 하고 싶은 거 해. 정민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4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지만 이제 부모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동현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죠. 돌아와줘서, 살아있어줘서. 연실이 준호에게 뽀뽀를 하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집 가자. 할아버지, 할머니 집. 내 엄마 예지가 어렸을 때 살던 집으로.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2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 기적이 지금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동현이 말했습니다. 예지야,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던 걸 해줄게. 기억나니? 엄마 손 돈가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4살 이전 기억은 아무것도. 괜찮아. 연실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 만들면 돼. 우리 함께. 동현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지, 집에 가면 내 방을 보여줄게. 20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이제 다시 내 방이야. 정민은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서울 하늘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99.90% 과학이 증명한 가족.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정민이 아니었습니다. 박예지,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연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예지야,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 짧은 대답 속에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밤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동현의 집 앞.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2층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웃음소리가 들렸죠. 남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았다고 행복해? 웃기는군.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종헌. 그의 형이었죠. 교도소 수임복을 입은 형의 얼굴. 남자는 이종민, 53살. 20년 전 박동현 판사의 딸을 납치한 범인이었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 이제 복수를 완성할 때야. 이종민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표적 확인. 여자 24, 아기 8개월. 내일 실행. 그리고 카메라로 집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창문을 비췄죠. 2층에서 누군가 커튼을 열었지만 이종민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동현은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던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곧 사라졌고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오후 3시 예지는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연실이 저녁 장보기를 함께 하자고 했던 겁니다. 마트 입구에서 예지는 갑자기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예지 씨 맞죠? 예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죠. 20년 만이네요. 어렸을 때 강남역에 두고 온 그 꼬마가 이렇게 컸다니. 예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납치한? 납치? 이종민이 비웃었습니다. 복수였어요. 박동현 판사에게 빼앗긴 우리 형을 되돌려받기 위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당신과 그 아기까지 데려갈 겁니다. 예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마트 경비가 달려왔고 이종민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예지는 주저앉아 준호를 꼭 안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부를까요? 네네, 부탁드려요. 오후 5시, 박동현의 집 거실. 예지는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고 연실은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창문 밖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민수 경사가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부르셨습니까? 동현이 돌아섰습니다. 민수 씨 기억하시죠? 일주일 전 절도 사건의 피고인. 박민수는 소파에 예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민 씨?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동현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박예지. DNA 검사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오늘 납치범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납치범이요? 이종민 말입니까? 맞습니다.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종민은 20년 전 제가 그의 형 이종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복수하려고 제 딸을 납치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와 준호를 데려가겠다고. 박민수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긴급 배치 요청합니다. 용의자 이종민 53세. 스토킹 및 협박 혐의. 즉시 체포영장 청구 바랍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이종민은 어디 있습니까? 출소했나요? 박민수가 확인 후 대답했습니다. 이종민은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에 출소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미상입니다. 하지만 형 이종원이 내년 1월 5일에 가석방 예정입니다. 가석방? 연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건가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종민 혼자도 문제인데 형까지 가세하면. 동현은 예지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준호를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 씨,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합니다. 박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판사님. 오늘부터 24시간 경호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12시. 이종민은 다시 박동현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차가 집 앞에 서 있었죠.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 놈들이 경계하고 있어. 하지만 곧 기회가 올 거야. 20년 전처럼. 전화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내가 나가면 직접 끝내겠다. 박동현의 가족 전부를. 이종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이번엔 딸뿐 아니라 손주까지 빼앗아 줄게요.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예지가 준호를 안고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동현은 그녀의 방문 앞에 서서 밤새 지켰습니다. 2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연실이 동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경찰이 지켜주잖아요. 아닙니다. 동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종민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의 형을 감옥에 보냈으니까.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동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끝낼 겁니다. 법정에서 12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실. 이종민은 차가운 철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전날 밤 박동현의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협박, 그리고 20년 전 미해결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요. 박민수 경사가 테이블을 탁 치며 물었습니다. 이종민, 2005년 5월 15일. 당신이 강남구 대치동 놀이터에서 4살 박예지를 납치한 거 맞습니까? 이종민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박민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검은 모자 남성. 얼굴 인식 결과 당신과 98% 일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2005년 3월 박동현 판사에게 협박 전화를 한 기록이 있죠. 판사님, 가족도 고통받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이종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민수가 계속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4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종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죄? 박동현 그 자식이 우리 형을 감옥에 보냈어요. 징역 7년. 우리 형은 억울했다고요. 단지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좀 빌렸을 뿐인데 횡령이라니. 7년이라니. 그게 납치의 이유가 됩니까? 박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복수죠. 이종민이 웃었습니다. 박동현이 우리 형의 인생을 망쳤으니까 나도 그 자식 인생을 망쳐야죠. 딸을 빼앗으면 평생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납치했습니다. 납치 후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환풍구 근처에 두고 왔어요. 애가 울길래 짜증나서.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버렸을 뿐이죠. 박민수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왜 다시 나타났습니까? 형님 때문이죠. 이종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형 이종원이 내년 1월 5일에 가석방돼요. 20년 만에 나오시는데 선물을 드려야죠. 박동현의 딸 그리고 손주까지. 둘 다 납치해서 형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미쳤군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이종민이 소리쳤습니다. 박동현 그 자식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형님은 20년을 감옥에서 썩었고 형수님은 이혼했고 조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박동현은 판사 월급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죠. 공평합니까? 이게 박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형은 법을 어겼습니다. 횡령죄로 정당하게 처벌받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 없는 4살 아이를 납치했어요. 그게 정의입니까? 이종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수가 조사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종민, 당신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스토킹, 협박죄로 기소될 겁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종민이 비웃었습니다. 형님이 나오시면 직접 복수하실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동현 판사와 예지, 연실이 들어왔죠. 관찰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종민은 그들을 보고 웃었습니다. 오, 가족 모임이네요? 감동적이군. 예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죠. 검은 모자, 큰 손, 무서운 목소리. 엄마. 연실이 예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예지야. 이제 저 사람은 감옥에 갈 거야. 동현은 유리창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종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2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제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지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이종민이 비웃었습니다. 이긴 거라고요? 웃기는군. 형님이 나오시면 당신 가족 전부 끝장낼 겁니다. 동현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법이 당신 형도 막을 겁니다.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즉시 재수감될 테니까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원의 가석방 조건에는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접근하면 즉시 교도소로 돌아갑니다. 이종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겁니다.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을 겁니다. 형이 나올 때쯤이면 당신이 들어가 있겠군요. 예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가족. 이종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박민수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구치소로 이송합니다. 재판은 일주일 후입니다. 동현과 예지, 연실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예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끝난 건가요? 동현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볼 거야. 내 아빠로서. 연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있고 준호도 있잖아. 우리는 가족이야. 예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의 최종 심판뿐이었죠. 경찰서를 나서며 동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하늘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20년 만에 완전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법정 이종민의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죠. 미성년자 납치, 스토킹, 협박. 20년 만에 밝혀진 사건이었기에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종민은 여전히 반항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이종민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동현 판사가 우리 형을 감옥에 보냈으니까 저도 그의 딸을 빼앗은 겁니다. 공평한 거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이종민은 2005년 5월 15일 죄 없는 4살 아이를 납치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20년간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재범 위험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박동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죠. 오늘 그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 아버지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법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27년간 판사로 일하며 수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고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이종민을 바라봤습니다. 2005년 5월 15일 제 딸 박예진은 4살이었습니다.
하얀 리본 신발을 신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납치당했죠. 저는 그날 이후 20년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딸의 방 앞에 서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딸이 납치당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현의 목소리는 계속됐죠.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제 딸입니다. 박예진은 20년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죠. 16살에 사회로 나왔고 23살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아이 아빠는 도망갔고 딸은 홀로 아기를 키우며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절박함 끝에 분유와 기저귀를 훔쳤고 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에서 제 딸을 알아봤습니다. 20년 만에 판사석에 앉아 제 딸에게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재회인지 아십니까?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지도 연실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죠. 동현이 계속했습니다. 이종민은 제게 복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빼앗은 건 제 딸의 20년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첫사랑, 졸업식, 성인식. 딸과 함께해야 했던 모든 순간을 그는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엄벌을 요청합니다. 이종민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범을 시도했고 형이 출소하면 다시 복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현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가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예지가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종민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줍니다. 이종민은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았죠.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인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동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판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현은 예지와 연실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간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법정에서 제외했죠. 이종민은 복수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고 이제 함께 살 겁니다. 2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지 씨는 어떻습니까? 20년 만에 부모를 찾은 소감이. 예지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이종민은 제게서 20년을 빼앗았지만 저는 앞으로의 50년을 가족과 함께 살 겁니다. 그게 제 복수입니다. 연실이 예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갈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동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판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겼고 가족이 복수를 이겼습니다. 그게 오늘 법정의 진짜 판결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동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지는 준호를 안고 미소 지었죠. 연실은 그들을 바라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12월 30일 저녁, 새해를 하루 앞둔 날, 20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가족의 일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1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호 법정 이종민 선고 공판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이종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스토킹, 협박 등의 죄가 인정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의 동현, 연실, 예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20년간의 악몽이 법의 이름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예지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지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1월 15일 예지는 정식으로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한연주에서 박예지로 개명했고 준호도 박준호로 등록됐습니다. 25년 만에 박예지는 법적으로도 박동현과 김현실의 딸이 됐습니다. 2월 1일 예지는 사회복지학과 야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미혼모들, 빈곤 가정의 아이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연실은 손녀 준호를 돌보며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예지 방만 지켰는데 이제는 새로운 걸 배워야지. 우리 예지랑 준호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 해. 동현은 법원에서 여전히 판사로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반드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준호를 안고 놀아주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죠. 2026년 12월 30일 정확히 1년 후 박동현의 집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연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동현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지가 문을 열자 박민수 경사와 그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의 아내와 두 아들도 인사했습니다. 연실이 반갑게 맞았죠. 어서 오세요. 민수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예지를 못 찾았을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예지 씨가 용기 내서 재판을 선택했고 판사님이 알아보신 거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에는 동현, 연실, 예지, 준호, 그리고 민수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동현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법정에서 제 딸을 만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딸을.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자 최고의 날이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기 함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연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여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지가 돌아왔습니다. 예지가 준호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빠, 엄마, 준호, 그리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요.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현이 손주를 안으며 말했죠. 준호야, 나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나저나 이종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석방 됐죠?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월 5일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조건으로 우리 가족 500m 이내 접근 금지가 붙었어요. GPS 발찌도 착용 중이고요. 경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민수가 안도했습니다. 연실이 음식을 더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식사 후 거실에서 모두가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잠들었고 예지는 어머니 옆에 기대 앉았죠. 민수 가족도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동현이 TV를 켰습니다. 곧 새해야.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온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7. 모두가 함께 세었습니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지는 창밖의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저것 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동현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예지야, 고생 많았어. 25년 동안. 아니에요, 아빠. 예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연실이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잃어버린 20년은 아깝지만 앞으로의 50년이 더 중요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준호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동현은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의 지옥 끝에 찾아온 평화. 법정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따뜻한 가정으로 완성됐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동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예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 직업이 그런 거죠 뭐. 민수가 웃었습니다. 예지 씨, 학교 열심히 다녀요. 좋은 사회복지사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지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 가족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지는 준호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갔죠. 20년 전 4살 박예지가 살던 그 방. 이제는 25살 박예지와 1살 박준호의 방이었습니다. 동현과 연실은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고.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고.